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감사원 서면 출석 요구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불쾌감을 나타내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유신 공포 정치를 연상시킨다며 보복 정치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권으로부터 비판이 쏟아지자 감사원은 전직 대통령들에게도 질문서를 보낸 적이 있다고 해명했고 국민의힘은 전직 대통령이라고 성역이 있을 수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자유통일당 등 보수단체가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에 모여 집회를 열었습니다. 차선 일부가 통제되면서 서울 도심 일대가 극심한 혼잡을 빚었습니다.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이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정부 조직 개편안을 조만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또 심야 택시난 완화를 위해 택시 의무 휴업제를 해제하고 심야 시간대 탄력 호출료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개천절인 오늘 전국 곳곳에 내린 가을비는 내일 아침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그치고 난 뒤 모레부터는 기온이 크게 떨어져 쌀쌀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겁니다. 자녀를 살해한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부모가 매년 20명에 이른다는 통계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일선 현장은 예산과 인력 부족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MBN 단독 보도입니다. 특허청이 인공지능 AI가 발명한 물품에 대해선 특허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미국의 인공지능 개발자가 AI를 발명품 특허권자로 국제 특허 신청을 했지만 특허청은 자연인만 발명자로 인정된다는 현행법을 근거로 무효 처분했습니다.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면 조사를 통보하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무례하다며 불쾌감을 보인 건데 숨진 서해 공무원의 아내는 가족 입장에서는 뭔가 말하지 못하는 게 있나 의구심이 든다며 왜 본인이 최고 존엄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김태림 기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불쾌하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감사원으로부터 서면 조사 통보를 받은 것에 대해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참모들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서면 조사 거부 의사를 밝힌 겁니다. 9월 30일 문재인 대통령께 감사원 서면 조사 관련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애시당초 감사원 권한이 아닌 것을 하자고 하는 것이라 당연히 거절하는 것이 맞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SNS에 유신공포 정치가 연상된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정치 보복이라고도 규정했습니다.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민생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야당을 탄압하고 전 정부의 정치 보복을 가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앞다퉈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휘두르는 칼날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발등에 꽂힐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민주당 의원들은 감사원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기로 하고 그 시기와 최재해 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 등 고발 대상을 조만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에 전직 대통령의 서면 질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나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도 질문서를 보내서 답변을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서면 조사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문 전 대통령이 이걸 불쾌해할 일이냐며 반문했습니다. 하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거부했을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은 검찰에 철저히 피의자로서 대하라고 글을 남겼던 적도 있죠.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권으로부터 비판이 쏟아지자 감사원은 전직 대통령들에게도 질문서를 보낸 적이 있다며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감사원은 1993년 노태우 전 대통령, 1998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보냈다며 두 전직 대통령의 답변을 감사 결과에 활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질문서를 전달하려고 했지만 두 전직 대통령은 수령을 거부해 기존 확보 자료 등으로 감사 결과를 정리한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정원장을 모두 법의 심판에 맡겼다며 서면 조사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무례하다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불쾌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럴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전직 대통령이라고 성역이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권력이 있다 또는 전직 대통령이다라고 해서 사법에 또는
감사 영역에 있어서 성역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유신 공포 정치가 연상된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본인을 향해 점점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범죄 리스크에 도둑이 재발절인 감정이입의 전형일 뿐입니다.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지난 5년간 당리 당략에 경도됐다며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대통령실은 독립성이 보장되는 감사원에 대해 밝힐 게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일단 거리를 둔 거지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그간 관심이 많았죠. 김대기 비서실장은 정쟁에 휘말리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출근길 문답이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을 끕니다. 황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 조사 요구에 대해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직무상 독립성을 보장받는 감사원에 대해 밝힐 입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야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승인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국감을 앞두고 정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정면 대응을 하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대통령실은 정쟁을 떠나서 오로지 경제와 민생에 전념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근거 없는 정략적인 공세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주기 바랍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국가안보실이 지난 6월 고 이대준 씨 측에 대해 제기했던 항소를 취하했을 정도로 윤 대통령이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사건입니다. 정치 권력적으로 문제를 보고 해석을 하는데 내가 선거 때도 이 부분은 대통령이 되면은 하여튼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그 유족도 만났잖아요. 때문에 내일 있을 가능성이 큰 출근길 문답에서 윤 대통령이 이번 서면 조사건에 대해 입장을 어떻게 밝힐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내일 한미 스타트업 행사 등에 참여한 중소벤처기업과 오찬을 하는 등 당분간 경제 행보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황재원입니다. 감사원이 또 한 번 논란의 중심에 섰죠. 이번 상황의 배경, 감사원 맡고 있는 조경진 정치부 외교안보팀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조 기자, 네. 감사원이 구체적으로 자료를 내놨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서면 조사를 의뢰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네,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서면 조사를 하려 했다는 소식이 어제 처음 전해지고 나서 논란이 커졌잖아요. 네네. 이 감사원에서 밤사이에 관련 내용을 정리해서 오늘 오전에 배포를 했습니다. 네. 이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감사원이 전직 대통령에게 질문지 발부를 시도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지금의 방위력 개선 사업인 율곡 사업 비리와 관련해서 이 김영삼 전 대통령은 외환위기 관련 질문을 수령을 해서 각각 감사원에 답변을 보내왔었습니다. 네. 이 반면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4대강 관련 서면 질의의 수령을 거부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 당시 국방 관련 사안에 대한 질문을 보냈지만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쨌든 감사원에서는 실질적인 조사를 위해서, 감사를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거부를 하면 감사원에서 할 수 있는 다음 조치는 뭐가 있습니까? 이 지금 전직 대통령이 아니라 이렇게 질문지를 받지 않겠다 반송을 한 상황이잖아요. 네네. 이 감사원 입장에서는 다시 보내면서 질문에 응하도록 촉구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이러한 절차는 의미가 없는 걸로 좀 보여지죠. 그럼 전직 대통령이 아니라 통상적인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원의 조사에 강제력이 있는 건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강제력은 없습니다. 다만 감사원 법을 찾아봤더니 네. 벌칙 내용은 들어 있었습니다. 표로 좀 정리했는데요. 이 51조를 보면 감사를 받는 자로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이 법에 따른 감사를 방해한 자에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이 한 번 거부를 했다고 해서 바로 벌칙을 적용해서 고발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과거에 수령을 거부했던 전직 대통령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그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확인해봤더니요. 당시 2명의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이 감사원법에 따라 벌칙을 적용해 고발한 일은 없었습니다. 이번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 감사원에서 고발 관련 입장이
아직까지는 추가로 나온 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도 이러다 말 가능성이 크겠네요. 이번 감사원의 움직임에 대해서 윤석열 지금 현재 대통령의 승인이 있었다 뭐 이런 말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감사원은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 조사 라인에서 결정을 한 내용은 감사원장에게 보고가 올라갑니다. 감사원장의 재가가 최종 승인이 되는 겁니다. 네. 전직 대통령에 관한 내용일지라도 감사원 측은 현 정부와 소통하는 절차는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잠깐만요. 근데 현재 지금 감사원장은 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맞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윤 전 대통령 서면 질의를 최종 승인하게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질문지는 지난달 28일 최재해 감사원장이 결재한 내용입니다. 그렇게요. 네. 참 세상이 좀 돌고 돕니다.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인데 감사원까지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면은 감사원의 중립성 논란이 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감사원에서 조사한 내용을 검찰하고 뭐 공유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이 감사원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감사원에서 감사를 시작한 이후에 검찰에서 수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검찰 수사를 이유로 감사원이 중단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이 반대로 말하면 검찰이 수사를 한다고 해서 감사원이 감사를 중단한다면 그 자체가 논란에 될 소지가 있다.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감사원에서 파악된 내용을 검찰에 넘겨줄 일은 없다. 뭐 이렇게 봐도 되나요? 이 감사 결과 만약에 형사적인 문제가 있다라면은 감사원이 고발 내지는 수사 요청을 하게 됩니다. 또 이 범죄 혐의가 확인이 되면 검찰로 보내게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이 합참, 해군본부, 해경은 물론이고 국가안보실, 국방부, 통일부, 국정원 등에서 실지 감사를 벌여왔습니다. 이 실지 감사는요, 해당 기관에 감사관이 직접 가서 이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는 건데요. 네네. 오는 14일에 이 실지 감사를 마치면 관련 내용을 간결하게 국민에게 알릴 예정이고 이 향후에 감사위원회를 열어서 이 감사 결과를 확정한 다음에 그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한다. 그런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열흘간은 더 지켜봐야 된다 이 얘기네요. 네. 조경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천절인 오늘 전국 각지에서 모인 보수단체 회원들이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자유통일당 등 단체들인데 이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혁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우비를 입은 집회 참가자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모여 앉았습니다. 차벽이 도로 한쪽을 메웠고 경찰이 통행하는 시민들을 통제합니다. 여러 보수단체가 함께한 이번 집회에는 전국에서 약 3만 명이 참여해 이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비판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단체는 이처럼 광화문 광장 인근에 무대를 설치해 집회를 이어왔고 차선 일부는 통제됐습니다. 광화문에서 시청으로 내려가는 방향의 모든 차선이 통제됐고 반대 방향 차선도 일부 통제되면서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집회 구간에 안내 입간판을 설치하고 교통경찰을 배치했지만 정체를 막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교통이 너무 막혀가지고 이동하는데 불편했어요. 광화문 광장뿐 아니라 종강역과 서울시의회 인근에서도 보수단체 집회가 열렸고 참가자들과 경찰 사이에 실랑이가 빚어지기도 했지만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전국 여기저기 산에선 연휴 기간 가을 정취를 즐기려는 등산객들의 등반길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또한 경남 창원 마산 앞 앞바다에서는 청어 수만 마리가 죽은 채 떠올랐고 경남 산청에 있는 주택에서는 불이 나 8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 사건 사고 소식 안진우 기자가 모았습니다. 소방구조대원이 헬기에서 로프를 타고 내려갑니다. 산행 도중 쓰러진 여성을 발견한 구조대가 부상자를 끌어올립니다. 가을 산행에 나섰다 발목 부상을 당한 50대 여성이 구조됐습니다. 본격적인 단풍철이 시작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이런 산악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연휴 기간 강원 설악산 국립공원에서만 21건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가급적 단독 산행은 피하시고 가족이나 지인에게 자신이 어느 산에 무슨 코스로 간다고 꼭 알려야 합니다. 사고에 대비해 헤드랜턴, 우의, 여벌의 옷, 비상식량, 식수, 응급처치용품 등을 챙기시고 물고기들이 배를 드러내고 둥둥 떠 있습니다. 죽은 채 해안가로 떠밀려온 물고기 사체만 수만 마리에 달합니다. 마산만 앞바다에서 지난 사흘 동안 19톤의 폐사체가 수거됐고
창원시는 원인 규명에 나섰습니다. 회사차에서도 이거를 국민감사원에 의뢰를 해놨습니다. 그러나 해수도 문제가 있는지 싶어서 꼭 같이 다 해놨고 선거는 한 35cm 정도가 됩니다. 새끼 한 15, 16cm면 오늘 새벽 2시쯤 경남 산청군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거동이 어려운 80대 여성이 집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고 50대 아들은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전남 여수시 앞바다입니다. 바다 곳곳에서 넓게 퍼진 시커먼 기름띠가 선명합니다. 오늘 오전 9시쯤엔 여수시 장군도 인근 해상에서 기름띠가 발생해 해경이 긴급 방제 작업을 벌였습니다. 해경은 선박연료인 벙커유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오염원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지루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비가 내렸죠. 늦더위를 식혀주는 반가운 가을비였는데 내일 이 비가 그친 뒤엔 기온이 크게 떨어져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거라고 합니다. 긴팔 단단히 챙기셔야겠습니다. 조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천절 연휴 마지막 날 우산을 쓴 시민들이 가을비가 내리는 청계천 거리를 거닙니다. 물이 불어난 청계천에는 시민의 출입을 통제하는 간판이 설치돼 있습니다. 중부지방 대부분 지역에서 가을비가 내린 가운데 비가 그친 이후엔 대륙에서 불어온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기온이 크게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가을비는 내일 오전까지 전국적으로 이어질 전망인 가운데 일부 중부지방에선 80mm의 호우가 예상되고 새벽까지 강원 산간 지역에서 천둥을 동반한 돌풍도 예고돼 있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쌀쌀해져 서울 아침 최저기온이 9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비가 오기 때문에 낮 기온 평년보다 3, 4도가량 낮아지겠는데요.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쌀쌀하겠습니다. 다만 비가 내리는 내일 오전 아침 기온은 서울이 17도 등 전국이 오늘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조동욱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그간 미뤄왔던 정부 조직 개편안을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는데 대선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 등이 예상되죠. 또 다른 깜짝 발표가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정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 핵심 인사들이 고위 당정협의회에 총출동했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국정 목표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 조직 개편안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48년 정부 수립 이후에 50여 차례 정부 조직은 개편이 되었습니다. 국정 동력을 확보하고 경제를 살리는 적시적기의 조직 개편은 마땅히 장려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 조직 개편안에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거의 그대로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재외동포청 설립, 우주항공청 신설 등입니다. 당과 정부는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더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조만간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양 대변인은 여가부 폐지와 재외동포청 설립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조직 개편 여부와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선 즉답하지 않았습니다. 당정은 조만간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합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오늘 있었던 정치권 뒷이야기 들어보는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정치부 이기종 기자와 함께합니다. 이 기자, 내일부터 국정감사 시작되잖아요. 윤석열 정부 들어 첫 국감인데 우선 거기에 나올 주요 이슈들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네, 첫날인 내일 외교부 국감이 좀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의 순방 관련 논란이 거론될 것 같은데요. 민주당의 외교 안보라인 경질 요구에 맞서 국민의힘은 미 해리스 부통령이 방한한 사이 박진 외교장관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킨 걸 문제 삼을 전망입니다. 자해 행위라는 거죠. 네. 13일에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국감이 열립니다.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정원유착이다, 아니다, 언론 탄압이다, 이렇게 공방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와 관련해 11일에 열리는 감사원 국정감사도 주목해야겠습니다. 교육위에서는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의 그 표절 의혹, 논문 표절 의혹을 다루지 않겠습니까? 이미 공방이 뜨거워요.
네, 무소속 민영배 의원이 김건희 여사의 박사 논문을 심사한 5명의 서명이 한 사람의 필적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해서 논란이 됐죠. 네네. 교육부와 대통령실은 이미 전 정부 때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사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심사위원 성명을 수기나 타이핑으로 대신 적는 건 현장에서 흔한 일이라는 설명입니다. 국민의힘은 민 의원이 헛발질을 했다며 역공했는데요. 민주당을 향해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과도한 집착에서 벗어나 민생에 관심을 기울이길 바란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에는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 여사의 논문 표절을 검증한 전문가 중 일부의 과거 논문에서 네. 표절 의심 정황이 나타났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교육위원인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의 주장인데요. 김 여사의 논문을 검증한 범학계 국민검증단 검증위원 16명 중 한 명인 A 교수의 2006년 석사 논문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카피킬러로 다른 한 논문과 비교해봤더니 표절률이 43%로 나왔다는 설명입니다. 같은 대학교 대학원, 같은 지도교수에게서 석사학위를 받은 논문과 판박이입니다. 논문에 오자, 탈자, 띄어쓰기 등이 똑같이 나타나서 우리가 표절임을 쉽게 알 수 있는데 A 교수에게 관련 주장에 대한 입장을 듣고자 했는데요. 취재진의 전화와 문자 메시지에 아직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지금 당신들도 표절을 해놓고 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또 같은 말을 하느냐 이 얘기네요. 민주당은 증인 불출석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일부 증인들이 이 해외 출장을 간다면서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 좀 뻔한 속셈이 좀 보이기도 합니다. 네,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 관련 핵심 증인들이 국정감사를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임홍재 국민대 총장과 장용금 숙명여대 총장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출장안이 제시된 시점, 항공권 발권 날짜 등이 증인을 의결한 지난달 23일에 몰려 있다면서 네. 출석을 피하기 위한 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 동행 명령장 발부 등 국회법상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동행 명령은 국감 증인이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해당 상임위가 출석을 강제하는 것인데 이것마저 거부하면 고발 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과반 이상이 민주당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민주당이 9명, 국민의힘 6명, 무소속인 민영배 의원까지 16명인데요. 표결로만 안건을 처리한다면 민주당 뜻대로 할 수 있습니다. 참, 용산 이전 문제 지금 민주당이 벼르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용산 이전과 관련한 방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들이 사정을 잘 아는 만큼 이전 비용 낭비 논란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과거 청와대가 통상적으로 쓰던 비용까지 낭비라고 볼 수는 없다며 정면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치톡톡 이기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 평균 20명이 자녀를 살해한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모에게 살해되는 자녀의 수도 2018년 7명에서 2021년 14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죠.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컸는데 이런 자살 고위험군을 보살필 인력과 의사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김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오피스텔에서 40대 부부와 6살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자녀를 살해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하는 부모가 한 해 평균 20명에 이른다는 첫 공식 집계가 나왔습니다. 경제적 문제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고 가족 관계와 정신 건강 문제가 뒤를 이었습니다. 부모의 연령대는 30대와 40대, 젊은 층에 집중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방을 위한 예산과 인력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극단적 선택이 우려되는 고위험군의 수는 2만 명이 넘지만 전담 인력은 460여 명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많은 사업들을 수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10명은 자리가 없으세요. 개인 자리가. 그게 제일 미안해요. 사회적 인식 변화와 함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동반 자살이라는 표현보다는 부모가 자식을 살해한 살인 사건이라고 표현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이 시급하기 때문에 관련 예산을 반드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담 인력과 고위험군 방문 사업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집을 지을 때 의무적으로 절수형 변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보통 양변기는 한 번 물을 내릴 때 8.9리터를 사용하는데 이 절수형은 6리터 이하를 쓰거든요. 그런데 LH가 무늬만 절수형 양변기를 설치해 8년간 더 낸 수도세를 계산해 보았더니 무려 542억 원이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냐고요? 절수형 양변기는 훨씬 더 비싸거든요. 노태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2019년 준공돼 LH가 임대한 경기도의 한 아파트입니다. 변기 사용에 물이 얼마나 쓰이는지 측정해보니 1회 사용량은 8.9리터, 규정인 6리터보다 50%가량 많습니다. 또 다른 LH 분양 아파트는 30% 정도 많은 7.7리터가 사용됩니다. 수도법에 따라 2014년 이후 양변기 물 사용량을 6리터 이하로 제한했지만 LH가 분양하거나 임대한 아파트 10곳을 실측한 결과 단 한 곳도 법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한 곳은 2배에 가까운 11.3리터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LH 측은 실제 인증받은 절수형 양변기를 사용했지만 설치 당시 조정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물이 잘 안 내려가는 느낌이 들면 거기에 따른 또 민원이 또 있다 보니까 시공할 때 아예 그런 걸 감안해서 좀 이렇게 시원하게 내려가게 이렇게 세팅이 된 것 같아요. LH는 단가가 낮은 무늬만 절수형이 아닌 실제 절수 등급이 높은 양변기를 설치하고 준공 허가 등에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물도 많이 낭비가 되고 있고 우리 서민층이 수도료를 더 많이 내는 상황이고 제대로 된 제품을 소비자인 그 입주자들이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점을 좀 강조해서 법규 미준수로 LH가 전국에 공급한 주택에서만 542억 원의 수도요금이 허공으로 날아갔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도심 외곽 지역이나 지방에 있다 보면 휴대전화 통화 품질이 좋지 않거나 데이터가 끊기는 경우가 종종 있죠. 해당 지역에 대한 품질 검사에서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왜 그러는 걸까요? 정규희 기자가 그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지난 2020년 10월 경기 의정부시 한 보건소에서 한국지능정보사회 진흥원이 적발한 LG U+의 이동기지국 차량입니다. 이동통신사들의 5G 품질을 측정하던 중 해당 차량이 발견돼 품질 측정이 중단됐습니다. 경기 고양시에서는 KT의 와이파이 품질을 확인하던 진흥원 관계자 주변에 전파 장비를 소지한 인물이 등장해 품질 확인 일정을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진흥원이 통신업체들의 품질 조작 의심 사례를 직접 발견해 조치를 취한 건 지난 3년간 7건. 차량이나 전파 장비 등 확실한 물증이 있는 경우만 조치를 취한 건데 의심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이동통신사들이 편법으로 품질 평가를 받거나 고의로 조작하는 시도는 없었는지 점검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진흥원이 품질 평가를 외주업체에 맡겨 관련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 품질 미흡 지역이 LTE 서비스에 집중되고 있어 통신업체들이 요금이 비싼 5G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규혜입니다. 인도네시아 프로축구 경기장에 난입하는 관중을 진압하려고 현지 경찰이 최루탄을 쐈고 그 대피 과정에서 최악의 참사가 벌어졌죠. 인도네시아 중앙정부는 사망자가 최소 125명이고 그중에는 어린이들도 32명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경기장에 있던 카메라를 보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하지만 추모 집회에선 이미 경찰의 과잉 진압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고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도네시아 자바주의 칸주루한 축구 경기장. 현지 언론에 따르면 홈팀의 패배로
경기장에 난입한 관중을 진압하며 경찰이 최루탄을 쐈고 이후 질식과 압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교황이 추도의 뜻을 밝히고 인판티노 피파 회장이 애도할 만큼 최악의 비극이었습니다. 혼선 끝에 인도네시아 정부가 공식 집계한 사망자는 최소 125명, 부상자는 320명 이상입니다. 어린이 사망자는 17명에서 3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Tadi pagi, tapi punya pemikiran sih nggak sampai segini. 밤사이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사망자를 추모하면서 경찰이 피파가 정한 경기장 안전보안 규정을 어기고 최루탄을 쏜 건 명백한 잘못이란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번 사고를 규명하기 위한 독립합동조사단의 운영 방침을 공개했습니다. Kepada Polri agar dalam beberapa hari ke depan ini segera mengungkap pelaku yang terlibat tindak. AP통신은 경찰이 경기장 안팎에 설치된 카메라 32대를 분석하고 최루탄 발사에 책임 있는 경찰관 18명과 경기장 보안관리자를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2년 전 대출을 받아 집을 구한 이른바 영끌족들 월 상환액이 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자가 130만 원이라 대출을 받았는데 이젠 260만 원, 2배가 된 경우도 있었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미국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8%대까지 오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니까요. 배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상단은 일주일 전보다 0.3%포인트 넘게 높아지며 7%를 넘어섰습니다. 주담대 금리가 7%를 넘어선 건 2009년 이후 13년 만인데 연내 8%대로 올라설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연준의 기준금리는 지금보다 1.5% 정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예상이 되고요. 상단은 8%를 터치할 가능성을 더 높게 보셔야 될 겁니다. 갑작스런 금리 인상에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아 집을 구한 영끌족들의 상환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년 전 주담대 4억 6천만 원을 받아 서울 마포구에 아파트를 구매한 경우 월 상환액이 224만 원에서 304만 원으로 40% 가까이 늘었습니다. 전세대출이나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5억 원의 전세대출을 받아 서초구 아파트에 전세를 구한 경우 2년 만에 월 이자 상환액이 132만 원에서 259만 원으로 2배나 증가한 사례도 있습니다. 신용대출 기존에 받아놓은 것 같은 경우에는 변동금리다 보니까 이제 내년에 만기 되면 얼마나 더 오를지 그리고 좀 이자 부담도 클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정부가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안심 전환 대출을 신청받고 있지만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해 실효성이 떨어져 이자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인공지능은 스스로 만든 발명품에 대해 특허권을 가질 수 있을까요? 특허청이 인공지능 명의로 신청한 발명품의 특허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내렸습니다. 자세한 이유를 홍지호 기자가 전합니다. 2018년 미국의 AI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 씨는 두 가지 발명품에 대한 특허 출원을 우리나라를 포함한 16개 국가에 신청했습니다. 레고처럼 올록볼록한 모양을 가져 결합이 쉽고 열 전도율이 높은 식품 용기와 빛이 깜빡여 주의를 잘 끌게 하는 램프였습니다. 두 건 모두 자신이 개발한 다보스라는 이름의 AI, 즉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올렸습니다. 자신은 발명품과 관련된 지식이 없고 AI가 지식을 학습해 직접 창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특허권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현행법상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발명을 한 사람 혹은 승계인이라고 돼 있기 때문입니다. 특허청은 출원인이 발명자도 아니고 AI에게서 권리를 승계받을 수도 없다고 보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2월 발명자를 자연인으로 바꾸라고 통지했지만 출원인이 응하지 않자 특허 출원을 최종 무효 처분했습니다. AI가 그린 그림이나 작곡한 노래 등도 나오고 있지만
특허권뿐만 아니라 민형사적 문제에 대한 책임 문제도 아직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AI에게 권리를 인정하려면은 이런 의무 귀속과 관련된 부분까지 같이 논의를 하는 것이 체계 정합성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허청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AI 발명품에 대한 보호 방안과 특허 신청에 대한 개선책도 만들겠다는 입장입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서해상에서 계속해서 비구름이 유입되고 있는데요. 특히 내일 새벽까지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30mm의 세찬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이 비구름이 차츰 남하하면서 비는 곧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오전 중에 수도권부터 잦아들기 시작하겠는데요. 다만 내일 낮부터 다시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하다가 강원 영동의 비는 주 후반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우선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입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을 중심으로는 80mm 이상이 지나겠고요. 그 밖에 전국에는 5에서 많게는 60mm가 지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급격히 쌀쌀해집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기 때문인데요. 내일 서울이 19도로 낮에도 20도를 밑돌겠고요. 광주의 한낮 기온은 21도에 머물면서 오늘보다 많게는 9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7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20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경남 남해안으로는 오늘 밤까지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광주의 한낮 기온은 21도, 창원 25도가 예상되면서 오늘보다 많게는 10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의 바람이 평소보다 꽤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산지를 중심으로는 초속 25m 이상의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모레 아침은 더 쌀쌀해집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